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고창 나들목으로 나와 우회전한 후 15번 지방도로를 타고 약 12km를 가며 무장면 소지에 도착합니다. 이곳 하거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영광 방향으로 11번 군도를 타고 약 6km를 가면 도로 우측 방향으로 대청마을이 나옵니다. 이 마을을 끼고 우회전하여 약 2km를 가면 바로 그곳 고창 청보리 밭에 도착합니다. 고창은 옛날부터 보리를 많이 재배하였고 또 보리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위탁 경영되고 있는 고창 청보리 밭의 아름다움은 전국 최초로 경관농업특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보리와 메밀을 번갈아 심고 있어 매년 보리가 피는 4, 5월과 소금을 뿌린 듯한 하얀 메밀꽃이 흐드러지는 9월에는 잊지 못할 경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코지와 함께 품종의 탄생, 수원에서 육종된 품종 중 맹류와 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코지입니다. 오프닝에서 고창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곳에서 매년 청보리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15만 평 규모라고 하니 상상이 되시나요? 코지가 수원에서 육종된 품종 이야기를 한다면서 고창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이야기가 맹류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맹달입니다. 안녕하세요, 랜디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품종의 탄생 중 수원에서 육종된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통일벼와 옥수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맹류입니다. 네, 맞습니다. 맥류하니 맥도날드가 생각나는데요. 맥도날드, 맥이 아닌 보리맥. 한자어라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맥류는 보리를 뜻하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 아주 다양한데요. 쌀보리, 겉보리, 맥주보리, 청보리로 구분됩니다. 옛말에 겉보리 서말이면 처가살이를 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은 모르시겠지요? 네, 저는 어려서 전혀 모릅니다. 겉보리는 문학에서 듣던 말인데요. 통틀어 보리라고 하지 구분해서 부르지 않으니 많이들 익숙하지 않으실 듯합니다. 보리끼리 뭐가 다른가요? 예, 모두 품종의 차이입니다. 쌀보리는 쌀처럼 왕겨가 잘 벗겨져서 알맹이가 잘 분리되는 보리고요. 겉보리는 왕겨랑 알맹이가 붙어 있어서 잘 분리가 되지 않는 품종입니다. 왕겨까지 붙어 있는 걸 겉보리라고 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는 밥을 지어 먹을 수가 없는데요. 보리차 만들 때 볶아서 쓸 수는 있고 싹 튀어서 갈금, 그러니까 엿기름을 만들 수 있어도 그 겉보리를 도정해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도록 왕겨를 벗겨낸 것을 늘보리라고 합니다. 왕겨까지 붙어있는 겉보리를 먹더라도 처가살이는 피해야 한다는 의미였군요. 시집살이만큼 처가살이도 고달팠던 모양입니다. 쌀보리든 겉보리든 건강에 다 좋은 거겠죠. 쌀보리는 도정하면 껍질이 잘 벗겨지니까 찰기도 있어서 식감이 좋지만 겉보리는 도정 후에도 껍질이 남기 때문에 그만큼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당뇨가 걱정되는 분이라면 겉보리를 드시는 게 좋고요. 도정된 겉보리를 늘보리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은데요. 보리의 생애는 어떠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1960년대부터 70년대 보리 육종은 벼 재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빨리 자라는 게 목표였대요. 조숙과 다수학을 위한 품종 개발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재래종은 일본이나 미국 도입종을 교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하용훈 박사께서 1967년에 일본의 보리 유전 학자인 요코하마 대학의 다카시 박사의 지도를 받아서 실험적으로 재배했고 그 후에 우리나라의 재래종을 가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보릿고개 시절 한편에서는 농업 발전을 위한 숨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나라 토종 씨앗이 아니라 일본 보리를 재래종으로 쓰게 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뼈아픈 과거인데요. 일본은 한국의 많은 것들을 수집해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용웅 박사의 지도교수인 다카하시는 1940년부터 42년 사이에 우리나라 재배 종자를 수집해 300여 종 품종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재래종을 수집해간 정성도 대단합니다만 그 덕분에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재래종의 품질 개선들이 있었을 텐데요. 어떤 연구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본에서 갖고 온 재래종이 육종의 중요한 재료가 되었어요. 일본, 미국, 그리고 멕시코 등 여러 외국 품종을 갖고 와서 교배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미국 바소이 품종은 조숙성이 좋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올볼이라고 개명하고 재래종과 교배하는 종자가 되었습니다. 통일벼 육종 이야기 당시에는 고비가 많았던 것 같은데 보리 육종은 왠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교배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찰보리빵 들어보셨을까요? 찰기를 가진 보리라는 의미인데요. 그것이 그대로 품종명이 되었습니다. 겉보리와 쌀보리를 교집한 겉보리로 한국에서 먹는 보리 대부분이 찰보리입니다. 1970년대 중반에 푸석한 통일벼에 찰성 인자를 넣어서 밥맛을 개선했는데요. 이런 찰성 인자를 보리에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나저나 통일벼는 진짜 밥맛이 없었나 봅니다. 찰기를 넣는다고 했는데 그런 종자가 따로 있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 재래종 중에 그런 종자가 있었어요. 그것도 일본 교수인 다카하시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분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셨네요. 예. 아픈 가구만 없었다면 잘 지내고 더 많은 교류가 가능했을 텐데요. 1940년대 일본은 진주만 전쟁 중이고 45년에 원자폭탄을 투하되며 우리나라는 강복을 맞았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나라 종자들이 수집되었다는 게 대단합니다. 덕분에 우리 씨앗들이 지켜졌다는 점도 기분이 묘하고요. 저희가 품종의 탄생 중 수원에서 육종된 품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수원 품종의 이야기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원 품종은 1977년 동보리 1호입니다. 농한기인 겨울에 심어져야 되니까 추위에 강한 품종으로 연구가 되었고요. 이게 바로 육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990년 이후에는 많은 종류의 수원 품종이 개발됐는데요. 농업진흥청이 있던 서둔동의 이름을 딴 서둔 찰보리로 있었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많이들 놀라실 것 같습니다. 보리도 육종을 통해 많은 종류가 개발되었고 또한 수원 품종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맹류에 대한 이야기 중 보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맹류에는 밀도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맥은 보리고요. 소맥은 밀을 말하는데요. 중국 재래종을 통해 개통화에 성공한 일본의 하용웅 박사가 출장을 가서 문익점 선생님처럼 이렇게 조사해서 취득해서 종이컵에 이식해서 키우다가 국내에 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비밀리에 가져온 5개 개체와 우리나라 품종, 중국 재래종을 교배해 수원 292호를 육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미찰이라는 품종으로 등록하게 되죠. 그런 여러 노력들이 있었지만 밀은 여전히 국내 자급이 쉽지 않은 품종입니다. 1977년에 맹류연구소가 출범해서 밀 자급의 의지를 보였지만 미국의 눈치를 본 제분협회랑 농림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1991년에 폐쇄되면서 소맥 연구는 제한되고 지금은 보리 연구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알아서 보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같군요. 가격 경쟁에서도 뒤로 밀리고 있는 소규모 밀농가의 제품들을 이용하고 지켜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보리 농사에 대체 농사는 없었나요? 그 대안으로 호밀, 귀리, 청보리 같은 사료용 작물이었고요. 1980년대 들어 고기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사료 용도로 가축의 기호성에 맞게 개발되었습니다. 우리 동물 친구들의 기호도 연구가 된다니 좀 재밌습니다. 통일벼 편에서 이야기를 나눴듯이 줄기가 튼튼해야 되고 수확량이 많고 그리고 기계식 수확을 하려다 보니 나날이 떨어지는 손실이 적고 그리고 재해에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품종 위주로 선발이 됩니다. 아, 예. 강자만이 살아남는 건 어디나 다 똑같군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저희도 이야기 나누면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다 이야기 나눌 수는 없지만 일부 생략되는 부분들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평소에 전혀 관심 없으셨을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에 있었던 역사이기도 합니다. 1985년 팔당 호미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대표 호미 품종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종자회사와 공동 연구한 품종이고요. 농촌진흥청 최초로 국제 특허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특정 회사랑 독점해서 들여온다는 이유로 5년, 6년 동안 국회에 나가서 소명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다고 하네요. 벼랑 다르게 맹류는 재배할 곳이 없어서 종자 증식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종자 증식해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우리 품종으로 육성한 고구 호밀은 특허권을 민간회사에 넘긴 후 그 회사에서 미국에서 재배된 종자를 들여와 국내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보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길이도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은데요. 혹시 우리 재래종일까요? 저 몰랐는데 외국종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맞는 품종을 선별해 농가에 보급합니다. 전편에서 쌀 자급을 위하여를 방송했었는데요. 밀은 미국 때문에 눈치 보며 자급이 어려워졌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시중에 보면 우리 밀 제품들이 많이 보이던데 점유율은 어떨까요? 지금 쌀만큼 밀의 소비도 많이 늘어서 이제는 쌀의 소비를 넘어설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밀 자급률은 2017년에 돼서야 1.7%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에는 1%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일본은 밀 자급률을 10%까지 달성을 목표로 노력해서 2017년 당시에는 14%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라면과 빵만 생각해도 밥보다 더 먹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비가 늘어난 반면 밀 자급률이 낮은 이유가 강대국 능지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쌀하고 다르게 밀 같은 경우는 재배하는 것보다 가공하고 제품으로 생산하는 과정에 여러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네요. 농업에 대해 알면 알수록 과학, 공업 모든 분야가 참여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농사는 하늘의 뜻이라고 어른들은 날씨 걱정만 하셨는데 사회가 다각화되면서 쉽게 얻어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품종의 탄생 중 수원에서 육종된 보리와 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나눌 이야기는 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품종의 탄생에 대한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콩은 외국 그림책이나 이야기 속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제크와 콩나무 줄무늬가 생겼어요라는 그림책에도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선 콩쥐팥쥐도 있는데요. 콩쥐팥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콩일까요? 외국에서 들어왔을 것 같지만 콩은 남만주를 포함한 한반도가 원산지라고 합니다. 그러니 콩의 종주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는 야생콩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긍심이 생긴다고 해야 할까요? 품종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콩을 전 세계에서 먹는 건 아니겠죠? 네,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1906년 권업 모범장이 설립되면서 국내 재래종을 수집해서 품종 비교 시험을 하게 됩니다. 1940년에 보리 재래종 샘플이 없던 거랑 비교하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난한 시절에 우리도 나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13년 우리나라 최초로 장단 백목이 장려 품종으로 결정되었고 1919년 처음으로 콩의 인공교배가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당시 남한에서만 재배 면적이 30만 헥타르, 이게 90억 평이라고 하더라고. 9억 평?
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1930년부터 전국적으로 재래종이 1537품종을 확대 수집되었다고 하니 한국이 원산지가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까운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도 함께 보급됐는데요. 품종명은 보통 수집된 지방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맹달님이 말씀하신 장단백목은 경기도 장단 지방의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이 지역은 지금 파주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별의 콩 이름이 있는 거죠. 예, 콩이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원산지라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통일변은 외국산을 우리 환경에 맞게 개발했지만 어쨌든 타지에 와서 병이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반면 우리 땅에서 태어난 종자끼리 교배하다 보니 더 잘 큰 것 같습니다. 외래종을 현지화하기에는 그만큼 노력이 많이 따르니까요.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1953년 우리나라가 콩 재배 중심지에 있던 충남 농사원에서 콩 교배 육정을 하다가 1958년에 수원 작물 시험장으로 콩 육정이 시작됐는데요. 아쉽게도 8.15 해방과 6.25 전쟁으로 대부분의 콩 모종이 소실됐습니다. 남은 품종은 재래종으로 보존되고 있던 40품종 정도였다고 하니 그동안에 수집된 품종에 대해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 것 같아요. 전쟁으로 많은 게 뒤바뀌게 되는데 그 시절 콩도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요. 40여 품종이라도 지켜진 게 아주 다행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뒤바뀐 실정에서 연구소는 계속 운영이 되었지만 변변한 기자재 하나 없어서 원시적인 농사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0여 품종이라고는 하지만 파종 후 수확해 특정 조사를 해보니 20% 정도가 혼종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맞아요. 8.15 해방이랑 6.25 전쟁 이후에 교배 경험자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홍은임 박사가 처음으로 교배를 시도했고 많은 시행착오와 고생 끝에 1969년 신품종 광교가 만들어졌어요. 광교는 기존 재래종에 비해 33% 수확량이 늘어나는 획기적인 품종이었고 1989년까지 20년 동안 보급종으로 전국에서 재배하게 되었답니다. 홍은희 박사도 일본 연수 및 미국 연구자와 공동 연구하였던 것 같군요. 당시에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이었으니 당연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농업 기술을 연수하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 박사와 함께 전국의 콩 야생종을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콩에 대한 유전자원 조사도 이루어졌고요. 대만과 콩과 녹두 품종 개량을 협업하게 됩니다. 1982년에 국산 콩과 수입 콩을 연계하면서 소비자에게 단일 가격으로 공급하게 됐고 두부용 콩 수입과 국내산 콩 수매 및 증산 지원을 농협 사업으로 연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재배 기술을 교육시키고 수매까지 보장받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었고 이로써 콩 지급률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원종인 광교 품종 이야기와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전에 정부 지원으로 콩 가격 안정도 된 것 같은데요. 콩 광교가 수량도 많이 열리고 잘 떨어지지도 않아 인기가 많았는데 감소한 이유는 새로운 품종이 나왔거나 병충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인기를 누리다가 궤저 바이러스로 광교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궤저 바이러스의 내성이 있는 종자 육성으로 황금콩, 태광콩, 대왕콩이 개발되었고 현재까지도 농가에서 가장 많이 심는 대표 품종이고요. 모두 수원 품종입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2002년도에 개발된 대풍콩은 키가 작고 쓰러짐이 매우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병에도 강하고 이로 인해서 2009년에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참 개발자한테는 큰 영광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70년대 전에는 자급이 가능했으나 그 이후에 수입콩이 들어왔고 80년대 이후에는 주로 사료용으로 들어오는데요. 기름을 짜고 남는 것을 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콩기름이 그런 경로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아, 예. 식용유라는 이름의 제품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콩기름, 올리브유, 현미유, 까놀라유 등 상품명 표기가 되었는데요. 이런 제품들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 옛날에는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이제 기름, 식용유를 만들어서 그렇게 생산을 했는데 이제 기름의 종류가 이제 표기된 거는 단일 원료로 압착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강조하면서 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표, 사조 등 회사명을 앞세웠는데 어느 순간 원료명이 중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콩 이야기가 거의 끝나고 있는데요. 추가로 이야기해 주실 분 있을까요? 네. 세계 무역기구 WTO 체제 이후 장류 콩만으로는 수입 콩을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차별화가 필요하다 보니 수입 콩에는 거의 없는 나물 콩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나물 콩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나물콩이 뭔가요? 아시는 분 있을까요? 혹시 콩나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나물콩은 콩나물입니다. 나물콩은 수원에서 인력 부족으로 호남, 영남 시험장에서 육성하게 됐는데요. 쌀보리, 밀, 콩 등 자급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연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수입 확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과거 벼농사 이후 보리를 재배하고 논두렁에 콩을 심어 먹곤 했는데요. 요즘은 농업 인구도 확연히 줄었어요. 최근에는 농업이 소규모에서 기업화가 된 게 현실입니다. 모내기라든가 새참이란 말은 아주 이제 옛말이 됐죠. 아이들은 전혀 모를 것 같습니다. 모내기가 내기 게임처럼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저희는 지금 품종의 탄생 중 1편, 2편을 방송했고요. 2편이 내용이 많아 추가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농학자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어떠셨는지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익숙치 않은 내용이라 살짝 어렵긴 했지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알아보게 될 농학자 분들의 이야기도 정말 기대됩니다. 예, 분명히 우리나라 역사의 한 부분이지만 꼭 알아야 할 이유는 없어도 알면 알수록 진지해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음 편도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저의 스툰주님과 긴 이야기 나누신 맹달님과 랜디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시간 내서 오프닝에 소개된 고창의 메밀밭을 올가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내년엔 꼭 청보리도 보고 싶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